파일을 새로 한번 만들어 보도록 하죠. 파일 메뉴에 보시면 New 있죠. New를 눌러 보십니다. 자, New를 눌러 보시죠. New 버튼을 눌러 보시면 요렇게 여기를 기준으로 여기를 기준으로 우리가 써야 될 부분은 사실은 여기에요. 이쪽은 여기 리센트, 과거에 내가 썼던 내용, 세이브, 저장했던 내용, 포토, 사진, 프린트, 출력, 아트, 일러스트, 웹디자인, 모바일, 필름, 비디오 이런 식으로 사이즈가 딱 정해져 있습니다. 근데 우리는 이걸 쓸 건 아니고 여기 있는 내용을 쓸 겁니다. 자, width, height, 가로, 세로의 크기인데 기본 단위가 뭐라고요? 픽셀이요. 이게 중요해요. 기본 단위가 가로로 혹은 세로로 몇 픽셀을 담당할 거냐. 요즘은 옛날에 그러니까 640에 480, 그 다음에 800에 600, 1200에 768 요정도 사이즈가 많이 쓰였었어요. 지금도 많이 쓰이고 있고 1024에 768이라는 해상도를 쓸 겁니다. 그 다음에 이제 여기 보시면 이 레졸루션이라고 하는 게 있습니다. 레졸루션이 우리나라 말로 하면 해상도입니다. 다시 말해서 화질의 좋고 나쁨을 따지는 단위가 레졸루션이에요. 해상도입니다. 여기 단위를 보면 픽셀 퍼 인치로 되어 있죠. PPI입니다. 눌러보면 픽셀 퍼 센티미터도 있어요. 근데 DPI라는 단어도 존재합니다. PPI, DPI. 자, 적어보면 이렇게요. PPI가 있고 DPI가 있고. 혹시 DPI 단어 들어보셨나요? 어디서 들었을까요? 화소? 카메라 화소? DPI라는 단어 엄청 많이 씁니다. 지금 이야기한 대로 카메라의 디지털 카메라의 화소를 이야기할 때 DPI라는 단어를 많이 써요. 맞아요. TV 화소도 이야기할 때 DPI라는 단어를 씁니다. 근데 엄밀히 이야기하면 이 DPI는 프린터의 해상도입니다. PPI는 픽셀 퍼 인치란 뜻이에요. DPI는 도트 퍼 인치고요. PIXL 픽셀 퍼 인치. 무슨 얘기냐면 가로 세로 1인치당 몇 개의 픽셀이 찍힐 것인가, 가로 세로 1인치당 몇 개의 도트가 찍힐 것인가, 이 얘기입니다. 우리가 사용하는 프린터는 잉크젯이잖아요. 잉크가 노즐을 통과하면서 아주 작은 물방울로 분사가 됩니다. 그 물방울을 도트라고 이야기하는 거죠. 그래서 DPI라는 단어는 보통 프린터의 해상도를 말할 때 사용합니다. PPI는 포토샵, 그 다음에 모니터 같은 거 있죠. 모니터가 이제 픽셀로 이야기합니다. 우리가 알고 있는 TV라든지 이런 건 다 PPI로 인식을 해요. 참고로 여러분들 우리가 사용하고 있는 모니터 있죠. 모니터 TV의 해상도는 얼마일까요? 1인치당 몇 개의 픽셀이 찍힐까요? 참고로 우리가 사용하고 있는 모니터나 TV는 1인치당 찍히는 픽셀의 수가 똑같습니다. 72개요. 72ppi입니다. 무슨 얘기인지 이해되시나요? 가로 세로 1인치당 72개의 픽셀이 찍힙니다. 근데 우리가 불러드린 사진이 300개예요. 1인치당. 그러면 사진이 크게 들어올 수밖에 없는 거죠. 자, 차이점 이해되셨나요? PPI, DPI. 여기서는 뭘 써요? PPI. 1인치당 몇 개? 72개. 이해되셨나요?
그러면 참고로 출력하기 위해서는 해상도가 얼마이어야 할까요? 가로 세로 픽셀 말고, 가로 세로 몇 픽셀 말고 레졸루션이요. 레졸루션이 중요합니다. 해상도가 중요해요. 몇 개의 픽셀이 찍혀야 사진처럼 보일까요? 가로 세로 1인치당 몇 개의 픽셀이 찍혀야 사진처럼 나올까요? 많이. (300ppi예요) 최소 해상도 300ppi입니다. 이해되셨나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예를 들어서 카탈로그나 혹은 브로셔를 의뢰받았어요. 혹은 전단지를 의뢰받았어요. 해상도를 얼마로 주면 돼요? 300으로 주시면 돼요. 300ppi로 놓고 작업하시면 그냥 사진처럼 나옵니다. 무슨 얘기인지 이해되셨나요? 이걸 꼭 기억해 두셔야 돼요. 300 이상은 안 돼요. 300 이하는 되는데 300 이상은 안 돼요. 프린터가 지원을 안 해요. 인쇄기라고 하죠. 우리가 사용하는 잉크젯 프린터는 뭐 1200ppi 뭐 이런 거 나오잖아요. 근데 인쇄소에서 사용하는 거는 그 맥시멈 해상도가 300dpi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작업할 때 300ppi로 작업을 해요. 그러면 저는 여기다가 이렇게 1024에 768로 놨고, 그 다음 여기 보면 칼라 모드가 있네요. 눌러보니까 어우 되게 많아요. 되게 많아요. 그죠? RGB 칼라가 뭘까요? 우리 캐드 할 때 제가 설명해 드린 적이 있어요. 한번. 레드 그린 블루. 레드 그린 블루가 뭐죠? 정체가 뭐죠? 맞아요. 빛의 삼원색이요. RGB 칼라는 빛의 삼원색으로 색상을 조합하겠습니다 라는 뜻입니다. 그 아래 CMYK 칼라 있죠? 네, 잉크죠? 색의 삼원색. 그러니까 K가 블랙이죠? 즉 다시 말해서 출력하기 위해서 CMYK로 작업을 해야 됩니다. 내가 이거 휴대폰으로 출력을 할 거예요. 인쇄 최종 결론지가 휴대폰이에요. 그럼 RGB로 가면 돼요. TV로 갈 거예요. 그럼 RGB면 돼요. 근데 프린터로 갈 거예요. 그럼 CMYK로 작업하셔야 돼요. 생각보다 사이안색이 많이 들어갑니다. 생각보다 많이 들어가요. 사이안색이. 제가 최근에 출력을 해봤는데 생각보다 많이 어둡고 사이안색이 많이 들어가요. 탁해요. 여러분들이 모니터상에서 보는 색상하고 출력했을 때 보는 색상은 달라요. 똑같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색상의 체계가 다르기 때문에 그래요. RGB하고 CMYK 이렇게 다르기 때문에 반드시 출력을 해보셔야 돼요. 옛날에는 CMYK 밖에 없었습니다. 프린터가. 근데 요즘은 RGB 프린터가 나왔어요. 그래서 RGB로 프린터 하는 데들도 종종 있습니다.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CMYK를 쓰셔야 됩니다. 그 다음에 그레이스케일은 뭘까요? 네, 회색이요. 우리가 알고 있는 흑백이요. 흰색, 중간색, 검정색으로 출력하는 거. 근데 종종 그레이스케일로 잘 바뀌어요. 자, 제가 이렇게 RGB를 선택했고, 그 다음 백그라운드 컨텐츠는 하얀색입니다. 크리에이트. 그러면 가로 1024에 세로 768에 각각 1인치당 72개의 픽셀을 찍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자, 여러분들도 이렇게 만들어 보시죠. 우리가 눈여겨봐야 될 거, 여기 제목이죠. 이 도큐멘트의 제목입니다. 언타이틀 빼기 1. 그 다음에 현재 100%로 보고 있다는 얘기고, 그 옆에 RGB 컬러네요. 우리가 처음에 크리에이트 할 때 RGB로 사용한다라고 했습니다. 그죠? RGB가 나와요. 자, 보세요. 어디로 가냐면 여기 이미지 탭에 모드라는 것이 있습니다. 찾으셨나요? 여기에 보면 그레이 스케일도 있고 인덱스 컬러도 있고 RGB도 있고 CMYK도 있고, CMYK로 눌렀습니다. 자, 그러면 이런 메시지가 떠요.
CMYK로 바꿀 겁니다. 자, 오케이. 그러면 여기 CMYK로 바뀐 거 보이시나요? 다시 볼까요? 그레이스케일로 바꿨습니다. 그러면 컬러 정보 사라집니다. 그럼 여기가 그레이로 바뀐 거 보이시나요? 이 제목줄에 다 나와요. 이렇게 떨어져 있으면 여기 제목, 그 다음 100% 그레이 8비트 컬러 이렇게 나옵니다. 인덱스 컬러인지 RGB 컬러인지. 자, 이해되셨나요? 자, 여러분들도 한번 확인해 보시죠. 그 다음에 보시면 여기 네모난 사각형 보이시나요? 여기 툴 메뉴에 보시면 얘가 마퀴라고 하는 툴입니다. 렉탱귤러 마퀴, 엘립스 마퀴, 싱글 로우 마퀴, 싱글 컬럼 마퀴, 마퀴 툴입니다. 마퀴 툴. 마퀴 툴이 뭐냐면 선택 툴이에요. 선택 툴. 우리가 스케치업이나 오토캐드에서도 여러 가지로 선택을 했었잖아요. 이거 선택 툴입니다. 마키 툴을 제가 눌렀습니다. 렉탱귤러 마키 툴을 누르고 그냥 드래그 합니다. 그러면 이렇게 개미 기어가는 거 보이시죠? 얘가 경계입니다. 경계예요. 그럼 다시 말하면 이 안쪽은 선택됐고 이 바깥쪽은 선택되지 않았음을 의미합니다. 다시 드래그 쭉 해봤습니다. 드래그 하시면 돼요. 클릭 아니고 드래그입니다. 그리고 이거 푸는 방법이 두 가지가 있는데 첫 번째는 컨트롤 D를 누르시면 돼요. 컨트롤 D가 디셀렉트의 약자로 여기 있어요. 메뉴에 보시면 여기 셀렉트 메뉴 보이시나요? 여기에 디셀렉트라고 있습니다. 이 컨트롤 D예요. 디셀렉트를 누르게 되면 선택이 풀어집니다. 자, 다시 한번 볼까요? 제가 이렇게 선택했어요. 그 다음에 선택한 영역 바깥쪽에 십자선 있죠? 이걸 클릭합니다. 그러면 선택이 풀어집니다. 다시 한번 볼까요? 드래그 했습니다. 바깥쪽 클릭해 봤습니다. 어렵지 않죠? 자, 선택을 했는데 여기 툴 메뉴에 보시면 얘네들 보이시나요? 합치기, 빼기, 교차하기. 합치기 누르면 계속 추가 선택됩니다. 여기 빼기 누르면 선택 빼기가 돼요. 자, 얘는 교차한 부분만 이렇게 남기게 됩니다. 하나씩 해보시죠. 자, 두 가지 한번 해보시죠. 자, 아주 초보적인 질문인데, 자, Shift의 글자가 맞나요? Alt의 글자가 맞나요? 네, 그래서 더하기 선택. Alt 키는? 그렇죠. 글자 수가 작으니까 빼기 선택. 이해되시죠? 안 잊어버릴 거예요. Shift의 역할이 또 있어요. Shift의 역할은 단순히 더하고 빼고의 역할이 아니라 그 뭐라 그러지? 비례가 일정한? 자, 지금 이렇게 그릴 땐 사각형이 자유롭게 그려지죠. 근데 Shift 키를 누르고 드래그 해보세요. 그러면 가로 세로가 일정한 정사각형으로 그려집니다. 여기 보시면 스타일 보시면 노멀 있고 픽스 레이서가 있고 픽스 사이즈가 있어요. 노멀로 놓으셔야 됩니다. 픽스 레이서 그러면 가로 세로 비율 고정이란 뜻이고 픽스 사이즈 그러면 크기 고정이란 뜻입니다. 노멀로 놓으세요. 자, 드래그 할 때 Shift 키 누르고 드래그 하면 가로 세로 비율이 일정한 정사각형으로 그려집니다. Shift의 기능은 단순히 더하기 키 기능이 아닙니다. 자, 그 다음 자, Alt 키도 마찬가지 단순히 빼기 기능이 아니에요.
Alt 키를 누르고 있는 상태에서 드래그 해보세요. 첫 번째만 돼요. 첫 번째만. 가운데서 그려지는 거 보이시나요? 이렇게 가운데서 그려지는 거 보이시나요? 첫 번째만이에요. Shift도 마찬가지로 첫 번째고 이렇게 첫 번째로. 자, 한번 해보시죠. 자요. 얘를 누르고 있으면 돼요. 얘를 마키 툴을 누르고 있으면 됩니다. 누르고 있으면 이렇게 다른 마키 툴도 나와요. 엘립스라고 하잖아요. 이거 타원입니다. 드래그 하시면 타원으로 그려지는 거 보이시나요? 타원으로 그려집니다. 똑같이 Shift 키 누르고 Alt 키 누르고 얼마든지 똑같이 할 수 있어요. 근데 Shift 키를 누르고 드래그 하면 원이 되죠. 다시 Alt 키를 누르고 드래그 하면 가운데서 그려지죠. 그럼 Shift Alt 동시에 누르면 어떻게 될까요? 가운데서 그려지고 원으로 그려지네요. 자, 한번 해보시죠. 그럼 왜 셀렉트 툴을 쓸까요? 포토샵에서 왜 셀렉트 툴을 쓸까요? 간단해요. 내가 브러쉬로 색칠하는데 내가 생각했던 경계 바깥으로 브러쉬가 칠해지는 거죠. 그걸 막기 위해서 브러쉬 툴을 이 셀렉션 툴을 사용합니다. 제가 사각형을 그렸어요. 그리고 브러쉬로 색칠할 겁니다. 그러면 이렇게요. 어떤가요? 내가 지정한 영역 바깥으로 브러쉬가 안 칠해지는 거 보이시나요? 자, 여러분들도 한번 해보시죠. 색상 지정해 놓고 브러쉬로 색칠을 해보세요. 그러면 내가 지정한 영역 안쪽에만 이와 같이 색칠이 들어갑니다. 자, 다시 봅니다. 이번에는 엘립스로 놨습니다. 그리고 제가 이렇게 색칠을 했습니다. 자, 색칠 잘 들어간 거 보이시나요? 근데 확대를 하죠. 경계가 어떤가요? 안 이뻐요? 자요. 여기는 원색이죠. 근데 여기가 색상이 어떻게 되나요? 네, 흐려지죠. 요게 뭐냐면 안티 알리아싱입니다. 얘가 안티 알리아싱이에요. 이 셀렉트에 보시면 여기 안티 알리아스를 하라고 체크해 놨습니다. 지금 우리 스케치업에서 렌더링 할 때 안티 알리아스를 바꾸죠. 이거 계산하는 수학자들마다 이름이 붙어 있는 겁니다. 그래서 어떤 방식, 뭐 영역 방식 혹은 면적 방식, 뭐 이런 여러 가지 방식들이 있습니다. 그 중에 이제 우리가 스케치업에서는 캔물롬이라는 안티 알리아싱 방식을 쓰라고 설명을 한 거고, 지금 보신 요게 안티 알리아싱입니다. 만약에 안티 알리아싱이 없으면 어떤 현상이 일어나는지 보시죠. 이번엔 제가 안티 알리아스를 껐습니다. 자, 그리고 다시 볼까요? 똑같이 브러쉬로 색칠을 했습니다. 경계가 어떻게 보이나요? 잘 안 보이나요? 자요, 어떤가요? 쥐어뜯긴 것처럼 보이죠? 그죠? 바로 이것 때문에 그래요. 왼쪽은 안티 알리아싱을 적용한 케이스고 오른쪽은 안티 알리아싱을 끈 케이스입니다. 원래 이렇게 오른쪽처럼 나오는 게 정상이에요. 그런데 결과물이 어때요? 이렇게 별로 안 이쁘단 말이죠. 그죠? 계단처럼 나오니까 별로 안 이뻐요. 그래서 안티 알리아싱이라는 걸 쓸 수밖에 없게 됩니다. 자, 여러분들도 두 개를 한번 그려서 색칠을 해서 직접 여러분들이 비교를 한번 해보세요. 첫 번째는 안티 알리아싱을 켠 상태에서 선택을 하고 브러쉬 칠을 하시고, 두 번째는 안티 알리아싱을 끄고 그 다음에 영역 지정하고 그리고 브러쉬를 칠해서 두 개를 비교해 보세요. 지금 보시는 건 스케치업이죠.
자, 스케치업에서 제가 셋업을 눌렀습니다. 얘가 에지 에셋이라고 했죠. 여기 보시면 여기에 중간에 안티 알리아싱 필터라는 값 보이시나요? 여기 여러 가지 방식들이 있습니다. 바로 이거 안티 알리아싱을 계산하는 방식들입니다. 저도 이걸 설명할 수가 없어요. 이건 왜냐하면 수학적인 방식이 들어가 있으니까 설명하기는 어려워요. 근데 이 안티 알리아싱 필터를 누굴 쓰라고요? 켄 물럼을요. 경계가 가장 선명한 결과물을 뽑아낼 때 쓰는 게 안티 알리아싱이고, 일반적인 건 지금 여기 렌즈를 쓰면 되고, 그 다음에 좀 부드러운 걸 원할 때는 에어리아를 쓰고, 무슨 얘기인지 이해되시나요? 상황에 따라서 얘네들을 맞추시면 돼요. 이렇게 눌러 보시면 자, 여기 타입이 이렇게 나와 있고, 등급을 조절할 수 있네요. 자, 무슨 얘기인지 이해되시나요? 나중에 이제는 안티알리아싱 이거 뭐예요? 라고 물어보시면 안 돼요. 자, 넘어가죠. 그러면 이렇게 오른쪽의 경우를 쓸까요? 안 쓰는 거죠. 이런 경우는 쓸 수가 없어요. 왜요? 경계가 다 쥐가 파먹은 것처럼 생겼기 때문에 쓸 수가 없는 겁니다. 경계를 다 왼쪽처럼 해주셔야 돼요. 자, 그 다음에 또 보시면 또 우리가 이제 알아야 될 게 뭐냐면, 자, 패더라는 값입니다. 여기 패더라는 값 보이시나요? 패더가 깃털입니다. 제가 사각형을 그려서 색칠을 했습니다. 그러면 경계와 경계 사이에 딱 들어간 거 보이시죠? 근데 깃털을 제가 3이라고 줬습니다. 그러면 이 경계를 기준으로 해서 안쪽으로 3, 바깥쪽으로 3, 총 6픽셀이 이렇게 패더가 들어갑니다. 경계를 부드럽게 만들어주는 겁니다. 이걸 패더라고 합니다. 이해되셨나요? 자, 한번 해보시죠. 패더를 0으로 놓고 색칠해 보시고, 패더를 저처럼 3으로 놓고 색칠해 보세요. 지금 보면 우리가 사각형 원형만 있죠, 그죠? 그런데 여기 눌러 보시면 라쏘 틀이 이렇게 세 가지가 더 나옵니다. 라쏘 틀이 있고, 폴리곤 라쏘가 있고, 마그네틱 라쏘가 있는데, 주로 많이 사용하는 건 폴리고널 라쏘를 많이 사용합니다. 일반적인 라쏘는 드래그 하시면 돼요. 이렇게 드래그하면, 드래그하는 영역만 이렇게 들어가요. 자, 근데 폴리고널 라쏘는 클릭합니다. 폴리곤, 다각형이죠. 다각형을 그려서 색칠할 때 씁니다. 마그네틱 라쏘는 여기 보시면 네, 여기 값에 의해서, 어떤 내가 지정한 값에 의해서 경계를 자동으로 선택하는 걸 마그네틱 라쏘라고 해요. 근데 마그네틱 라쏘는 잘 쓰진 않으니까 넘어가고, 이렇게 두 개, 폴리곤 라쏘하고 일반 라쏘 툴을 이용해서 선택을 하고 색칠을 한번 해보시죠. 주로 여기 폴리고널 라쏘를 쓰는데 지금 패더가 0입니다. 패더가 0이에요. 자, 확대를 이만큼 확대를 해놓고 쓰는 겁니다. 그래야 경계를 내가 이렇게 선택할 수 있거든요. 경계를 따라서 이렇게 클릭하면서 선택을 하는 겁니다. 지금 일반적인 라쏘 쓰시는 거죠? 폴리고널 라쏘요. 자, 브러쉬 칠을 하는데, 자, 오파시티를 낮추고 색상을 빨간색으로 바꿔봤습니다. 그러면 이렇게 빨간색이 살짝 덮이는 거 보이시죠? 근데 확대를 해놓고 보면 경계가 층이진단 말이죠. 자, 다시 봅니다. 이번에는 오른쪽으로 넘어가서 선택을 할 건데, 패더 값을 1이나 2 정도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2는 너무 많을 것 같고 한 1만 주고, 자, 경계를 제가 이렇게 클릭해 봤습니다. 자, 똑같이 제가 색칠을 했는데 어떤가요? 패더 값이 있으니까 경계가 조금 부드럽게 들어가는 거 보이시나요? 경계가 약간 더 확산이 됐기 때문에 조금 더 부드럽게 들어갑니다. 이렇게 패더 값을 이용해서, 여기는 패더 값이, 왼쪽엔 패더 값이 없는 경우, 오른쪽은 패더 값이 있는 경우 약간 비교가 되나요? 여기 보시면 약간 거치고 조금 더 부드럽게 들어가는 차이를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자, 이렇게 머리카락 부분을 그냥 색칠해도 되는데, 이런 입술이라든지 손톱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은 어떤가요? 경계를 확실히 만들어 놓고 색칠하는 게 낫겠죠, 그죠? 이때 패더 값을 한 1픽셀 정도 주시면 훨씬 더 보기 좋게 색칠이 됩니다. 상황에 따라서는 패더를 줄 수도 있고 뺄 수도 있어야 돼요. 라쏘 툴의 단축키는 L입니다. 자, 어떤가요? 조금 자연스럽게 브러쉬 툴이 들어간 거 보이시나요? 여기 의자들이 쭉 있어요. 근데 의자들이 과연 여기에 어울리는지 안 어울리는지 모르는 거예요. 이 색깔이 어울리는지 안 어울리는지 모르는 거예요. 그잖아요. 실제로 그 현장에 들어가서 배치를 해봐야만 알아요. 근데 이거 언제 모델링하고 있어요? 사진 찍어가지고 와가지고 색상만 바꾸는 겁니다. 자, 라쏘 툴로 다 딸 겁니다. 자, 라쏘 툴인데 패더 값은 안 줄 거예요. 포토샵에서 가장 많이 쓰는 툴이 뭐냐라고 물어보면 라쏘 툴입니다. 이렇게 조금씩 움직여가면서 클릭하시면 돼요. 한 번에 이렇게 뭉탱이로 이렇게 듬성듬성 하시면 절대로 못합니다. 포토샵이나 뭐 어떤 걸, 그러니까 캐드나 다 똑같아요. 정성이 들어가야 작업이 됩니다. 조금씩 클릭하셔야 돼요. 그러다 더블 클릭하면 어떻게 돼요? 망한 거예요. 아이씨, 망했네. 그거 녹음된다니까요. 아니 녹음돼도 어쩔 수 없어요. 웃긴 거 어떡해요. 야, 말씀하시는 게 하시자마자 대책에 망하신. 이렇게 안 웃어요. 이렇게 조금씩 클릭해서 이렇게 정성을 다해서 경계를 찾아서 작업해야 됩니다. 제일 싫은 작업 중에 하나가 바로 이렇게 마큐 툴로, 아니 라쏘 툴로 경계 따는 작업. 전문 용어로 눕기 딴다고 합니다. 이거 눕기 딴다 그러는데, 제일 싫은 작업 중에 하나가 이 눕기 따는 작업입니다. 네, 쿠션 있는 부분 있죠? 아래 다리 말고 이렇게 위쪽만 이렇게 하나 따봅니다. 여러분들도 저처럼 한번 따보시죠. 폴리곤의 패더급 0이죠. 네. 자, 이렇게 지금 삐져나간 건 어떻게 하면 되나요? Alt키 누른 상태에서 클릭하시면 빼기 기능이죠. 이렇게 빼면 됩니다. 아 이거 이동이죠. 자, 그러면 이제 브러쉬 툴에서 오파시티 값을 낮추고 이렇게 색칠을 해보면 됩니다. 그럼 어떻게 되나요? 살짝 덧지우기가 되는 거죠. 바로 이 작업들이요. 이걸 통해서
해당 공간에 어떤 색이 잘 어울리는지를 파악할 수 있겠죠. 네.